반갑습니다. 저는 지스쿨에서 교육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신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교육학 기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 선생님들 이제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네, 임용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분이 어, 두 유형이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시험 치시고 나서 나의 답안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네,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어떻게 교육학 논술을 시험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 네,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진행 내용은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이제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난이도 변별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해설, 그리고 또 우리 김신교육학 수업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다뤄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요 단원이 있잖아요. 교육과정, 교육공학, 교육평가, 교육행정. 그리고 이제 교육공학과 교육심리는 네, 교육공학이 조금 더 교육 방법이 교육공학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교육심리와 번갈아서 나오는 주요 테마 5가지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평에서 보면 난이도는 저는 네, 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안면 타당도, 그러니까 많이 봐왔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출제진이 어, 너희들 많이 봤지. 그렇지만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문제 같은 경우는 개념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가. 이번 시험의 특징이 개념을 물어보는 시험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논술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명확하게 학습되어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오답의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출제 유형은 개념 기반형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개념을 묻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출제는 안 됐지만 이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근데 중이지만 상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제하신 분들도 약간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고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출제 의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육학 개념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학 개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론을 알고 있으면 실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학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네, 잘 이해하고 있고 이 문제 이해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이론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네, 그런 의도로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하고 있는가, 실제 문제를 또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유형 보시면 예전 같으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출제하시고 뭐 개념을 묻거나 장단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개념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바탕으로 이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의 긍정적인 역량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중심 교육과정의 개념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미친 역량을 잘 서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선생님들께서는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이 답을 정확하게 더 잘 서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전 같으면 자연주의 모형 특징 뭐 2가지 써라, 3가지 써라, 또는 단계 명칭 써라 이렇게 출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출제하기보다는 특징은 하나만 쓰라고 하고 강령과 자연주의 모형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강령의 의미와 수기 단계에서 바람직한 자세, 네, 이것도 약간 어렵게 출제할 수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강령의 의미와 수기 단계에서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해 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안 했다면 약간 이 문제도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번 시험에 가장 어려웠던 유형은 교육공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교사가 분석한 학습자의 특성, 그리고 라이겔루스 이론에서 정수의 의미와 이것도 정수의 개념을 묻지 않았죠. 네, 정수의 의미를 물어봤어요. 그 정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의미를 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비유의 전략의 개념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 전략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러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장점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교육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성장 참조 평가의
개념을 써라 이렇게 출제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적용 방법 그리고 의의를 써라고 출제를 했죠. 네, 그리고 학생 평가의 주체가 되는 평가 방법, 방안 그리고 김 교사의 역할. 그래서 학생 평가의 주체가 되는 평가는 무엇이 있을까? 방법적인 측면 그리고 교사의 역할적인 측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교육 평가가 그래도 조금 선생님들한테는 좀 편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요 부분에서 약간 조금 선생님들이 좀 고민하셨지 않았을까, 신뢰도 측면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 교육행정 측면에서도 늘 이제 교육행정에서 약간 변별을 주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수에 대해서 여기에만 변별이 있었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가장 좀 무난하고 편안하게 잘 작성하신 문항 중에 하나가 교육행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주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땡땡중학교 김교사의 성찰 일지이다. 이 내용을 읽고 수업 개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메인 주제가 교육공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공학 교수님이 조금 메인으로 해서 문제를 좀 이끌어가지 않았나,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도 수업 개선이 핵심이었죠. 그래서 교육과정, 교육공학, 그리고 교육공학 문제를 가장 제가 볼 때는 좀 신경 써서 출제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이번 해설에서 교육공학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설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교육공학, 교육평가, 교육행정에 관한 내용으로 논해보자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수업, 여기서도 바로 시작하잖아요. 교육과정이 수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결시키고 있죠. 네.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연수를 받았다. 이 연수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이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점점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어. 저희 연습 많이 했었습니다. 국가 수준, 학교 수준, 그리고 스킬백 교육과정 이런 것들 연습 많이 했었죠. 선생님들께서도 제 수업을 듣지 않은 분들도 많이 연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학기부터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 네,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하면 교사가 주체가 돼서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이 모여서 이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되니까요. 교육과정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이번 연수에서 워커가 나왔네요.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을 배웠다. 그 모형의 특징은 명칭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특징 쓰실 때 이 명칭에 잘 반영해서 서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가 있죠. 그러나 뭐 저 용어를 뭐 활용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으니까 쓰시면 답안이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 힌트가 있으니까 힌트를 참고해서 작성해달라 그런 뉘앙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강령이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교육과정의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묻고 있죠. 그래서 강령과, 네, 워크의 자연주의적 모형은 이 강령하고 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일과 관련해서 변화된 교육과정 정책이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 네, 긍정적인 영향 하나와 자연주의 모형 특징, 네, 이 두 가지는 선생님들 무난하게 잘 쓰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서는 크게 뭐 칼퇴하거나 변별을 두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여기 강령과 수기를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는가는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자세를 물어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크게 혼돈하지 않고 잘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특징 써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그냥 특징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하면 막 섞어서 중복되는 답을 막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다만 저는 여기서 강령과 수기를 잘 구분해서 쓰고 있느냐가 이 문제의 이 교과정 문제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과정의 핵심은 강령과 수기를 구분할 수 있느냐가 변별의 요소였다. 네. 자, 그래서 모범 답안 보도록 합시다. 학교 수준 교육 정책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해서 우리 많이 연습했었습니다. 전자책. 그래서 학교 수준 교육과정 하면 전자책 좀 기억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가 주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니까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죠.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설계, 개발하는 주체가 되면서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이 크게 향상된다. 네. 그리고 자율성. 네.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과 적합성이 증대된다. 네. 자율성이 증대죠.
그 책무성, 그리고 지역사회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도록 해서 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그리고 학생 중심 교육과정 만들 수 있다, 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쓰시면 답안이 됐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전자책 제가 좀 기억해 달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전자책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 전문성을 신장시키면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다. 네, 장학이나 연수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앞을 학교 중심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으로 잡고 마지막은 연수, 장학으로 마무리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런 전문성과 책무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전체적인 론수의 큰 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주의 모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이 모형은 타일러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타일러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계셨다면 더 특징을 잘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일러가 출제가 됐지만 항상 기본 모형으로 학습을 하시고 이 타일러 기반으로 다른 모형들을 이해해 나가면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네,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제가 그냥 막 쓴 게 아닙니다. 근데 교수님들의 그 대학 교수님들 교재들 있잖아요. 저는 그 교재들 참고하거든요. 거기서 다 텍스트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 기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련의 합리적 절차를 따르기보다 이거 누구예요? 타일러잖아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적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네. 모형의 명칭에 드러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만드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쓰시면 감점 요인이 될 겁니다. 아마 점수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실제적 참여자들의 생각과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소술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네, 또 비선형적이다. 왜? 타일러가 선형적이었잖아요. 당해적이고. 그래서 비선형적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이나 가치관에서 출발한다. 예, 타일러는 가치 중립적으로 봤거든요. 예,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크 모형은 가치관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적절한 합의, 타협이 필요하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런 가치관이 서로 이제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측면이 토대였죠. 그래서 가치관에 출발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 특수한 상황에 맞출 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 토대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미도 이런 관점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쓰시고 이 토대 부분을 의의로 작성하시면 또는 현장의 다양한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융통적인 모형이다. 예, 이런 맥락에서 토대의 관점을 쓰시면 이것도 답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참가자들의 간의 기탄 없는 토론이 기대되나? 당연히 네,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혼돈스러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혼돈스럽고 대립적이고 논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다?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네. 참여자 간의 대화를 통한 타협과 조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 모형이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워커는 이런 교육과정 모형이 이제 다분히 이제 정치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도 어, 수기 모형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제도에 관련돼서 정시냐 내시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수기 모형을 도입해서 이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데 결과는 투표 결과는 이제 정시 비중이 조금 높다라는 측면이 나왔지만 이제 근데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은 이제 내신의 비율을 조금 높여 나가는 방식, 네, 절대평가 이런 식으로 가는 방식을 좀 원했기 때문에 약간 보류하는 형태가 있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 관료적 압력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약간 조절되기도 한다. 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령과 수기의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강령의 의미는 1단계잖아요. 처음. 네, 출발점. 네, 출발점이다. 어떤 점에서 출발점이다? 네, 이런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유하는 신념, 목표, 네, 이런 것들의 출발점. 그리고 수기의 기초가 되는 가치 지향점이다. 네, 사람들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출발점이다. 네, 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다투는 게 아니라 공감대 형성하고 자신의 얘기를 원활히 얘기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강령의 의미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의 출발점이자 철학적 토대가 된다. 그래서 토대가 개발 과정에서 중요하며 모든 논의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쓰시면 정답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1단계는 얘기하는 과정이다. 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얘기를 나눈다라고 본다면 2단계는요. 협의해야죠. 네.
협의하고 수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기 단계에서. 그래서 첫 번째 자세를 물어봤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경청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기본입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하고 얘기를 듣고 내 얘기를 주장할 때도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수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것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과 중심 교육과정 학자들 또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 서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교과서도 중요하고 학생도 중요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절충을 찾아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타협점이 중요하고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적인 자세 중요하다, 협력적인 자세 중요하다 이런 거 쓰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답안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 해설을 했고 저희 이제 수업 자료를 잠깐 조금 보고 가시면 제가 이제 1월부터 볼까 했는데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모의고사 중심으로 9, 10월 모의고사 중심으로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 모의고사는 스킬백 학교 중심 교육과정 있잖아요. 이 모양에 대해서 국가 수준과 비교해서 학교 수준 교육과정에 어떤 측면이 있는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모의고사에서는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특징, 필요성. 제가 항상 이제 국가 교육과정하고 비교해서 이제 좀 출제를 해봤었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여기 또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개발 유의점과 해결 방안 이렇게 물어봤고요. 이건 최종 모의고사네요. 여기 이제 복습 차원에서 제 마지막 모의고사가 요거였습니다.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자, 그리고 7회에서는 그러니까 작년의 교육과정과 올해 교육과정의 공통점 차이점, 올해 교육과정의 개발 모형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출제 의도는 이제 타일러. 작년은 타일러, 올해는 워커의 자연주의적 모형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제 특징들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로 출제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은 목표율적인 달성, 타일러 간접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밑에 올해 교육과정 개발은 실제, 그리고 여기 공감대 형성, 토대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기술해야 된다. 대안을 기술하는 단계가 수기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1단계 공감대와 2단계 대안,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출제 제가 한 게 여기 실제적 교육과정. 실제적 교육과정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이 슈왑이거든요. 우리 워커 나왔는데, 워커의 스승이라고 불릴 만한 분이 이제 슈왑이죠. 슈왑이 수기 모형을 말씀하셨어요. 수기의 과정,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수기 과정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수기의 핵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수기 모형을 발전시킨 분이 워커입니다. 그래서 워커가 이 수기 모형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2단계로 오면서 체계적으로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워커를 좀 꼼꼼하게 보면서 수기 모형을 말씀하신 슈왑을 꼼꼼하게 좀 보면서 워커를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모의고사를 출제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 보시면 여기 실제에서 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인 과정으로 보고 또 이런 실제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문제 해결과 합의를 중시한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교사, 학습자, 전문가 등의 실천 공동체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고방식도 뭐 맥락적이고 협의, 타협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슈왑의 이런 말들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했었죠.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 문제이다.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기출 문제도 좀 점검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그 구분하고 연습했던 건데 여기 대안들의 예상되는 결과 검토하기가 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감대 형성하기 이 부분이 토대고 그래서 이 문항을 통해서 이제 토대와 수기를 구분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워커 객관식 문항에서 이렇게 출제가 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제 기본 교재도 있었지만 모의고사 보면서 참고사항으로 좀 봤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교육공학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교육공학이 좀 하이라이트였다 이번 시험에서. 그래서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 설계를 했는지 돌아보았다. 그동안 나는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이거 수업 설계하는 분들은 이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목표 분석하고 학습자 특성을 분석해서 이게 연계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제 분석, 가업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학생들이 각자가 지각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 방식
네. 사실 이것만 보셔도 '인지적 영역이구나. 지적 기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목표 분석할 때 목표가 부르면 인지, 정의, 심동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그 측면을 나누고 이 객관주의 쪽 라이겔루스가 이쪽이 네 객관주의 쪽이잖아요. 객관주의 설계 모형자들은 예 가제 분석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에도 강조를 했었고요. 간에 디겐 캐리, 라이겔루스 이런 분들이 다 네 지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수업 설계에 반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수업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수업을 적용해야 되니깐요. 이게 인지인지 정인지 심동인지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력했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예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을 살펴보았고 정수를 찾아 계열화하고 그것을 전달할 때 비유를 물어봤는데 문제는 이거였지만 저는 핵심은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르칠 것이 많아 학습할 내용이 어떻게 선정하고 계열하는지 고민했다. 지금 수업 내용이 너무 많아요. 가르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핵심만 전달하자. 그런 측면에서 정교화 이론, 특히 정수와 비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정수는 선생님 가장 간단한 답은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소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핵심 개념이 아니라 이 진짜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정교화 또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민아웃. 이 주민아웃을 어떻게 한다? 계열화해 나간다. 그래서 단순히 핵심 개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핵심 개념을 근간으로 해서 정수로 해서 이것을 발전 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노도 지식의 구조를 통해서 계열화시키는 나선형 교육과를 말씀하셨죠. 그걸 더 정교하게 만드신 분이 날개루스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가르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로 줄였어요? 핵심 개념, 정수로 줄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선정하고 계열할 것이 이 정수를 바탕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정수를 잘 정하고 확장시켜 나가요. 근데 애들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수를 애들한테 잘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유 전략이 중요하다. 네, 그런 맥락으로 출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요거죠. 가르칠 게 너무 많다. 이게 학습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고 계열화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의 학습자 특성의 영역, 네, 그리고 정수, 비유 이걸 물어봤는데 저는 이거 세 개 다 네, 좀 칼체 요소가 있다. 네, 요거는 인지적 영역 또는 지적 기능, 그러니까 지적 기능, 인지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답안을 쓰시면 답안이 될 겁니다. 근데 다른 거 쓰셨을 때는 좀 감점 요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라이겔수의 정수, 어, 정수하면 제일 간단하게 쓰실 게 핵심 개념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더 완벽하게는 이 정수를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점점 심화, 확장시켜 나가는 거라고 쓰시면 좋지만 네. 핵심 개념이라고 쓰시면서 소술하면 답안이 될 겁니다. 근데 다른 걸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요약이라고 썼다. 요약이라고 쓰시면 아마 저는 이제 감점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약은 왜 안 되는지. 자, 그리고 비유 전략이 어떤 건지 네,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요거는 교육학 전공 교재를 가져왔는데요. 네, 저는 조심스럽게 이분이 출제하셨거나 아니면 이분의 제자분이 출제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보이시죠? 여기 보면 라기레스의 주 관심 영역은 공교육의 개선에 있다. 잘 설계된 자원의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큰 업적이 교수의 정교화 이론입니다. 라기레스의 업적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교화 이론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가업 분석이죠. 네. 그래서 이 교수 설계하는 분들은 가업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가업 분석을 어떤 가업 분석을 주로 합니까? 목표 가업 분석하는데 목표 간에도 학습의 결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습의 결과 목표를 세분화시켜 나가는 거. 그 첫 작업이 이번 시험에서는 지적 기능 인지적 영역이었죠. 그래서 둘 다 출제하신 거죠. 정교화 이론, 가업 분석. 네. 그리고 세 번째 업적이 교수 설계 이론 모델을 집대성하신 분. 네, 그래서 이 우리 교수 설계 이론에서 근데 그 녹색 책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가 교육공학에서 아주 유명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육공학 교수님들도 이 라이겔수의 저서를 이렇게 번역하시고 이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면 이분의 교재에 있는 건데 용어의 정의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가져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화 가 무엇인지, 계열화가 무엇인지, 그래서 정수가 무엇인지,
여기 정수 보시면 요약과 대비되는 말이다. 네. 했으니까 요약 쓰시면 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약과 구분해야 된다. 네. 요약은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할 만한 몇 개의 가장 쉽고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시되는, 네. 이걸 쓰시면 더 좋죠. 요것만 쓰셔도 답안이 될 텐데 차후에 제시되는 상세한 내용들의 근간이 된다. 네. 그래서 이걸 근간으로 하고 어떻게 확장시켜 나갑니까? 정교화하고 계열화하는 거죠. 그래서 정수하라는 정수를 뽑아서 진짜 정수 있잖아요. 핵심 정수. 아, 내가 이번 단원에서 정말 진짜 핵심 정수가 뭔가 고민하셔서 정수를 찾아서 이걸 기반으로 점점 심화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나머지 이제 소소한 것들은 버리고, 네, 다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응용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정수는 개념 절차 원리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제가 라이겔루스 어렵게 나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라이겔루스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출제는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죠. 네. 자, 그리고 또 이분의 교재 연습 문제 보면 이제 정수와 요약을 비교해 보자. 그래서 요약 쓰시면 답, 요약에 관련돼서 쓰시면 답안이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종교의 가정을 서술해 봐라. 네. 그리고 이 종교와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지식의 구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브루너의 모델을 가져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 네. 자, 그러면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특성 영역은 인지 영역 또는 지적 기능 이렇게 서술하시면 답안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정수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죠. 핵심 개념이나 원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고 차후에 제시되는 상세한 내용의 근간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더 완벽한 답안이 되겠죠. 네. 요거 가지고는 약간 2%, 한 5% 정도 부족한 답안이지만 그래도 맞다고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는 일종의 틀을 역할한다. 네. 그래서 라이길루스의 이제 책을 보면 네, 가장 먼저 제시된 게 정수입니다. 네, 정수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뭐 주제 파트 1, 주제 파트 2 이렇게 이 주제를 다 포괄하는 또는 핵심이 되는, 네, 원리를 정수에 집어넣죠. 이걸 세분화시켜서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정수를 뽑아서 구체적인 운영 단계까지 가르치는 것이 네, 정수입니다. 네. 네, 핵심 개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정교화의 의미와 계열화의 의미. 그래서 이제 괜히 라이겔루스 하면 줌인아웃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제 계열화시켜 나가면서 줌인아웃 하면서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비유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네, 친숙한 개념을 활용해서 낯선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유를 했을 때. 네, 그래서 비유를 하면 이해가 좋죠. 이해가 빠르죠.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비유를 쓰면 오개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핵심 장점은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의 잘하시는 분 또는 유튜버 잘하시는 분들 이런 비유 전략들을 되게 잘 활용하시죠. 네. 자, 저희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건 네, 여기 라이겔루스의 전개 전략 이렇게 나왔었고 요거는 이제 문제가 제가 이렇게 연결 지어서 수행평가 뭐 채점의 객관도 고려해야 되는 채점과 신뢰도 이런 게 연결돼서 제가 출제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냥 같이 붙여 놔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저는 근데 교수 설계할 때 과제 분석할 때 이 지적 기능, 학습 영역, 지적 기능, 인지 영역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가장 이제 심도 있게 처음 잘 만드신 분이 가네입니다. 그래서 이 간의 영향을 받아서 라이겔루스가 가제 분석을 더 명확하게 하고 전개 전략으로 나가셨죠. 그래서 저는 간의 측면에서 이제 지적 기능 학습 영역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사실 이번 문제는 라이길루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미 그전에 이게 영역을 구분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 좀 더 명확하게 관해를 제시해 주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저한테는 더 좋았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가제 분석 중요하다. 이런 가제 분석할 때 이런 학습의 영역을 구분 짓고 설계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의 저도 문제를 출제했고 이번에 시험 문제도 교수님이 그런 의도로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도 이제 강의하시고 나중에 현장에 가서 수업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가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가제 분석할 때 학습자의
학습 양식 영역을 잘 구분하셔서 교수 설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라이기르스 전개 전략 저희 답안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교재 정리한 건데 빨리 점점 내용이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교육평가. 해서 얼마 전에 들었던 교육평가 연수에서 또 이 평가도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이렇게 수업과 계속 연결 짓고 있죠. 주제가 수업 개선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성장 중심 평가를 소개했다. 네. 그런데 이 유형은 뭐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자반을 작성하면 좀 편했을 것 같긴 합니다. 상대적 위치를 말하는 건 기준 참조 평가 또는 교육 목표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는 중거 참조 평가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네, 좀 중요하다. 네, 상대 서열, 교육 목표 도달 여부. 이거는 주체가 되는 게 교사 또는 타인이 주체가 되잖아. 타인과 비교하고 교사가 목표를 제시해 주거나 이렇게 진행되는데 성장 중심 평가는 누가 주체가 됩니까? 자기가. 예, 자기 참조 평가. 그래서 우리 이제 자기 조절 학습,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이 출제됐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요소들, 개념, 교육학 개념이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성장 중심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봤고, 그리고 학생들이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의 채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네, 학생들이 채점을 하게 되니까 공정성, 신뢰도 이런 측면에서 좀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참조 평가의 적용 방법, 그리고 교육적 의의, 그리고 학생의 평가의 주체가 되는 평가 방법, 네, 그 채점의 신뢰도. 이 파트에서는 선생님들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지만 그나마 좀 변별을 두려면 이 부분이지 않을까. 네. 특히 요거 보시면 김 교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학생 참여 평가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평가에서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김 교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구 측면에서? 예, 학생 참여 평가에서. 네. 그래서 요 초점을 잘 잡아서 소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걸 무시하고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를 무시하고 그냥 신뢰도 높이기 위해서 김 교사가 해야 될 일로 소수를 했다면 약간 오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모분 답안 1. 성장 참조 평가의 적용 방법은 이것도 개념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성장 참조의 개념이 뭡니까? 과거 성취 수준이 있고 현재 성취 수준이 있잖아요. 두 시험이 있으면 이것들을 비교해서 기준으로 삼아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제공해 주면 된다. 이게 적용 방법이죠. 네, 이 개념을 그대로 소술해서 이렇게 피드백 제공해 준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학생의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 동기를 부여해 준다. 네, 가정 중심 평가, 지속적인 피드백, 지속적인 성장 과정을 살펴본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대표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이런 지속적인 가정 중심 평가가 포트폴리오 평가 또는 역동적 평가 쓰셔도 답안이 됩니다. 역동적 평가가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실제적 영역. 네, 이런 부분이 잠재적 영역. 네, 이런 부분이 돼서 이제 역동적 평가도 하나의 적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술하셔도 되고 이런 명칭을 쓰셔도 되고 둘 다 답안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성장 참조 평가의 교육적 의의는 뭐냐? 네, 자기가 주체가 돼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메타인지, 자기주도 학습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 보완하면 될 일이고, 그러니까 메타인지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 능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의 잠재력과 학습 과정을 중시해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주로 기준 참조 평가 같은 경우는 경쟁이 심화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아이들 정서상에도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보다는 협력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변화를 의미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정서에 좋은 거죠. 네. 그리고 학교 갈 때도 남과 비교하거나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내가 했는지 못했는지 도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보다는 어제보다 더 나았나. 네. 학교 갔을 때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거. 네. 그 속에서 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잖아요. 네, 자기가 목표를 삼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니까 자기가 학교의 주인공이고 이 교육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성장 참조 평가에 의의가 있었다. 모든 학생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 네. 그래서 이런 평가, 학생이 주체가 된 평가에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자기 평가, 그리고 또는 동료 평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성과를 과정을 평가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 당연히 선생님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평가하니까 당연히 높은 점수를 주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뢰도, 공정성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또 동료 평가도 친한 친구끼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점수 잘 주고. 좀 안 친하면 좀 안 좋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인제 신뢰도를 확보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김 교사가 해야 될 일은 루브릭을 제공해야 되죠. 예, 학생들 평가에 앞서서 채점 기준을 개발해서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이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네, 채점하면 네,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채점 훈련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인제 채점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이해도가 낮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명확히 이해하도록 충분한 교육과 연습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교사들이 개발도 중요하지만 교사들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겠죠. 교사들도 잘 훈련 개발해서 네,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 네, 그래서 인제 저희들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것들은 인본주의적 교육관에 적합한 평가 네, 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과 개념, 장단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성장 참조 평가. 네. 자, 그리고 저는 네, 이번에 이제 생성형 교육 과정 네, 그러니까 AI도 근데 생성형 AI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연관지어서 출제도 하긴 했었는데 네, 생성형 교육 과정에서 학습 목표 설정, 교육 내용인데 여기 학생 평가 및 학생 참여 시 고려해야 될 점. 네. 네, 생성형 교육 과정이 또 학생이 좀 중심이 돼서 주체가 돼서 만드는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도 학생이 제 주체가 돼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학생 평가 및 학생 참여 시 고려해야 될 점 이렇게 출제를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중심 평가 또는 가정중심 평가에서 이런 채점 기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가정중심 평가가 포트폴리오 평가니까 이런 측면에서 교사와 학생의 주요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네, 저는 이제 루브릭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많이 출제를 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의 양호도 이런 우리가 이제 가정중심 평가에서는 평가의 양호도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신뢰도 측면. 그래서 타당도, 신뢰도, 실용도 측면에서 좀 보완해야 될 점 네, 좀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평가 양호도가 실제 좀 중요하고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객관식 논술에도.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맞춤형 평가, 네,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가했을 때 네, 평가 양호도도 살펴봤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라이결수에 연관된 수행평가, 채점 공간, 신뢰도 예, 요런 걸 또 살펴봐서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아까 봤으니까. 자, 그리고 네, 뭐 많이 많네요. 네, 뭐 이런 참평가, 수행평가 이 실시하려고 하는 평가가 수행평가, 가중심 평가였거든요. 요거의 참평가의 차이점. 네, 또 신뢰도 확보. 네, 신뢰도 너무 많이 출제했네요. 네. 성취 기준 통한 방안, 성과 중심과 가중 중심. 네, 이런 성취 기준, 성과 중심, 가중 중심 이 차이점을 조금 명확하게 더 이해해 보자는 측면에서 출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방면으로 조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큰 문제 없이 잘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그 역동적 평가도 우리 공부했었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연수를 돌아보았는데 지금까지 이수한 모든 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련된 규정에 제시된 기간 중심의 연수였고 교육 이론 및 방법, 교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이 목적이었다. 능력 배양이 목적이었다. 네. 그리고 업무 수행에 대한 그래서 직무 연수였는데 네, 뒤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수들은 이수 실적을 학점하는 것도 가능했다. 네, 이렇게 연수에 대해서 결과를 인정해 주는 거. 네. 장학 활동에 대해서 또 스스로 연구한 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우리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지속적인 성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선배 교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선배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학교 중심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에 대해서 일러주면서 그 가운데 몇 가지 활동을 추천했다. 네, 교과 협의회나 전문자 학습 공동체를 출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학교 조직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네, 이런 거를 물어봤죠. 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좀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협력하는 문화, 네, 지식을 공유하는 문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 장학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네, 교사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조직을 학습 조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구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교사들이 어떻게 돼요? 교사들 또한 자기가 주체적으로 교육 과정을 만들고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겠죠. 학습자들도 자기 평가를 통해서 자기 주도가 학습하지만 자, 그래서
연수 종류. 네. 교육행정에서는 1번이 네, 가장 변별력 있는 네, 변별을 요하는 문제로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 두 가지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답안은 직무연수밖에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긍정적 영향은 수평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공유하면서 집단 지성을 형성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전문적인 학습 조직, 이런 학습 문화, 학습 조직을 구축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는 자기 주도적이고 순환적인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작성하시면 답안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학교 차원의 저희 이것도 학교 차원, 국가 수준, 지역 수준, 교육청 수준, 학교 수준 이렇게 나눠서 장학이나 연수 활동을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적인 학습 시간을 보장해 줘야 돼요. 시간이 없으면 우리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 있잖아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학습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장학도 잘하려면 교사에게 학습 시간, 네, 시간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문성 개발의 결과를 인정해 주는 거. 그래, 그 혼자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이 전문성 신장을 했으면 그 결과를 인정해 주는 거. 네, 그래야지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를 계속할 수 있겠죠. 그리고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야 된다. 네, 교사의 어떤 행정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서 네, 수업,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그래서 인적 자원, 뭐 이런 재정 지원을 해주는 측면에서 작성하시면 다 답안이 됐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제 백신 교재에 요 표가 있었는데 네, 기관 중심 물어봤죠. 그래서 직무연수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 네, 그래서 직무연수, 자격연수, 특별연수 네, 요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단위학교 연수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했던 게 요런 부분이 출제됐었습니다. 네, 이걸 물어보진 않았지만 관련된 연수로. 네.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을 통해서 했던 건 학교 자유 시간을 통해서 장학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수준에서 제공했던 것들은 이런 학교 자유 시간이죠. 교육부,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 자유 시간을 제공해서 이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교 자유 시간 도입 목적 이런 것들 물어봤었죠. 그리고 이런 학습 공동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자, 그래서 이 명칭, 뭐 전학공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앞은 그렇고 뒤에 보시면 이 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실증적 자료를 사용해서 수업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요때 출제한 문제는 저는 이제 이 조직도 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조직 측면에서 어떤 문화를 잘 만들어 갈 것인가, 장학 문화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것들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한결합체 측면에서 국가 수준 지원 방안, 학교 수준 지원 방안 이렇게 나눠서 조금 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모범 답안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생님들 내 채점은 어떤 식으로 좀 될까? 내 답안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까? 이렇게 고민이 조금 되실 텐데,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하면 내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 채점 기준인데 교육과정은 그렇게 칼퇴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토대와 수기를 좀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출제는 하긴 했으나 방향을 제시해 줬잖아요. 자세라고. 의의나 자세 특징을 이렇게 구분 지었기 때문에 특징, 의의, 자세 측면에서 소수를 하셨다면 네, 설득을 하셨다면 다 답안으로 인정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공학이 제일 칼체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특성 영역은 인지, 지적 기능 요 정도 답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정수의 어떤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비유 전략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요 차이점을 통해서 잘 서술하고 있는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교육평가는 물체라고 예상하는 게 이제 그 신뢰도 있잖아요. 신뢰도 측면만 그 학습자 측면에서 내 교사가 보완해야 될 것들 그것만 잘 소술하시면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 무리 없이 채점의 범위가 좀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은 칼제 한 대에
물체라고 제가 쓰지 않는 이유는 직무연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무연수 외적인 건 물체로 하실 것 같고, 네, 직무연수는 어쩔 수 없이 칼체로 할 수밖에 없죠. 네, 그 답안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네, 전체적인 내 채점 기준은 요렇게 되고,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은 요 뒤에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요 교육공학만큼만 좀 내가 정수와 비유 전략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썼는가만 잘 고민하시면 예상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시험 친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저는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두에서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또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신 분들도 보내드리고 또 새로운 분을 맞이해야 되는 시기에 제가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학습 내용이 100시간 정도 되거든요. 저는 교육학 내용이 지금 내 현실 적합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는 지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100시간, 저 1년 커리큘럼이 1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00시간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공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교육학은 이 정도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전공에 조금 더, 이번에 제가 얘기 들어보면 전공이 조금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의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방향으로 다음 내년 수험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제 해설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